어머니, 우리 오늘 밤 떠나야 해요. 새벽 2시. 창밖엔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32살 준혁은 손이 떨렸습니다. 총을 든 군인 때문이 아니었어요. 6명의 얼굴이 머릿속에 떠올랐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머니, 여동생, 아내, 그리고 아직 말도 제대로 못하는 아들과 딸. 이 사람들을 모두 데리고 살아서 강을 건널 수 있을까? 그 밤 준혁은 결심했습니다. 죽더라도 함께 죽자고, 살더라도 함께 살자고. 이것은 그 6명과 한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준혁의 고향은 함경북도 해령이었습니다. 중국과 코앞인 그 도시에서 준혁은 나고 자랐습니다. 아버지는 준혁이 16살 때 탄광 일을 하다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 순옥은 장마당에서 두부를 팔며 두 아이를 혼자 키웠습니다. 준혁은 28에 결혼했습니다. 아내 민정은 웃을 때 눈이 사라지는 작고 단단한 여자였습니다. 결혼 후 딸 소연이와 아들 민준이가 태어났습니다. 여동생 순이도 동네 남자 인철과 결혼해 나름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가난했지만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2019년 가을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공장 동료 철수가 어느 날 준혁에게 USB 하나를 건넸습니다. 한국 뉴스였습니다. 빛나는 건물들, 웃으며 걷는 사람들, 슈퍼마켓에 넘쳐나는 물건들. 저 사람들은 같은 언어를 쓰는데 왜 저렇게 사는 걸까? 그 순간부터였습니다. 준혁의 머릿속에 금이 가기 시작한 게. 얼마 뒤 철수가 보위부에 잡혔습니다. 신문 과정에서 준혁의 이름이 나왔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보위부에서 준혁을 호출했습니다. 형식적인 조사였지만 그게 끝이 아닌 시작일 수 있었습니다. 북한에서 한번 이름이 오르내리기 시작하면 끝은 언제나 같았습니다. 교화소 아니면 사라지는 것. 준혁은 어머니 순옥을 찾아갔습니다. 어머니, 저 탈북하려고요. 순옥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너 혼자? 아니요. 어머니, 순이, 민정이, 소연이, 민준이. 다 같이요. 순옥은 눈을 감았습니다. 주름진 손이 무릎 위에서 꽉 쥐어졌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언제? 그 한마디가 답이었습니다. 여동생 순이의 남편 인철은 완강하게 거부했습니다. 형님, 내가 탈북하다 걸리면 우리도 다 죽는 거 몰라요? 나는 못 갑니다. 순이도 못 가요. 준혁은 인철에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매제 그냥 순이만 보내줘. 내가 혼자 책임질게. 무슨 책임이요? 내 마누라를 왜 형님이 데려가요? 그날 밤 순이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오빠, 나갈게. 오빠가 가면 나 여기 혼자잖아. 어머니도 없고 나 혼자 남겨두면 안 되잖아. 인철은 결국 막지 못했습니다. 순이는 그 사실을 알면서도 짐을 쌌습니다. 브로커를 수소문에 만났습니다. 50대 중반의 표정 없는 남자였습니다. 한 명에 미화 2,000달러, 6명이면 12,000달러, 선불 50%. 준혁은 숨이 막혔습니다. 전 재산을 다 팔아도 절반도 안 됐습니다. 집안의 가구들, 어머니가 아끼던 은반지, 순이의 결혼 때 받은 폐물들 모두 팔았습니다. 출발 날짜는 12월 중순으로 잡혔습니다. 겨울에 두만강이 얼면 걸어서 건널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출발 이틀 전 어머니 순옥이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혈압이 갑자기 오른 것이었습니다. 병원에는 갈 수 없었습니다. 흔적이 남으면 보위부 귀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준혁은 밤새 어머니 머리맡에 앉아 있었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어머니의 숨이 안정됐습니다. 그는 어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일어나셔야 해요. 오늘 밤 가야 해요. 순옥이 눈을 떴습니다. 나 못 가면 너네끼리 가. 무슨 소리예요? 어머니 없이는 아무도 안 가요. 순옥은 아들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나 걸을 수 있어. 걱정 마. 새벽 2시 6명이 출발했습니다. 브로커가 앞에서 걸었고 그들이 뒤를 따랐습니다. 눈이 쌓인 산길을 1시간 넘게 걸었습니다.
소리를 죽이며 숨을 참으며 어머니 순옥은 준혁의 팔에 기대 걸었습니다. 아내 민정은 아들 민준을 업고 딸 소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순이는 묵묵히 걸었습니다. 소연이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엄마, 우리 어디가? 조용히 해, 소연아. 조금만 있으면 따뜻한데 가. 두만강이 보였습니다. 달빛에 반짝이는 하얀 얼음판. 저 건너편이 중국이었습니다. 브로커가 낮게 말했습니다. 군인들 초소 교대 시간 30분 남았습니다. 지금 건너야 합니다. 소리 내면 다 죽어요. 얼음 위를 걸었습니다. 소리가 나지 않도록 숨을 내쉬는 소리조차 조심하며 중간쯤 갔을 때 민준이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아이의 얼굴을 때린 탓이었습니다. 민정이 즉시 아이의 입을 손으로 막았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소리 없이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때 강변에 군인의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브로커가 손으로 신호를 보냈습니다. 멈추라는 신호. 6명은 얼음 위에서 그대로 멈췄습니다. 숨도 참았습니다. 1분인지 5분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림자가 사라졌습니다. 다시 걸었습니다. 그리고 강을 건넜습니다. 중국 땅에 발을 딛는 순간 순이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어머니 순옥이 딸의 등을 천천히 토닥였습니다. 준혁은 아이들을 안은 채 하늘을 봤습니다. 별이 많았습니다. 살았구나. 중국에서 한국으로 가는 루트는 몽골이었습니다. 중국에서 몽골 국경을 넘어 울란바토르의 한국 대사관으로 가는 것. 그 사이에 고비사막 가장자리를 걸어야 했습니다. 조선족 할머니 집에 숨어 한 달을 보낸 뒤 6명은 다시 이동을 시작했습니다. 화물차에 숨어서 낯선 집 창고에서 하룻밤 자면서 아이들은 점점 지쳐갔습니다. 소연이는 더 이상 울지도 않았습니다. 5살 민준이는 말이 없어졌습니다. 순이는 걸으면서 자꾸 뒤를 봤습니다. 왜 자꾸 뒤봐? 준혁이 물었습니다. 인철이 생각나서. 준혁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몽골 국경 철조망을 넘었습니다. 미리 잘려있는 틈으로 한 명씩 통과했습니다. 어머니 순옥이 통과할 때 옷자락이 걸렸습니다. 준혁이 떨리는 손으로 조심스럽게 풀었습니다. 사막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낮엔 뜨겁고 밤엔 얼었습니다. 어머니 순옥이 먼저 걷기 힘들다고 했습니다. 준혁이 어머니를 등에 업었습니다. 32살 아들이 환갑이 넘은 어머니를 등에 업고 사막을 걸었습니다. 옆에서는 민정이 민준을 업고 소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3시간쯤 걸었을 때 소연이가 쓰러졌습니다. 탈수였습니다. 민정이 소리를 죽이며 울었습니다. 소연아, 눈 떠. 눈 떠봐. 순이가 입에 물고 있던 사탕을 꺼냈습니다. 이거 빨개 해봐. 혀라도 적셔야 해. 소연이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준혁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소연이를 안고 어머니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멈추면 죽는다. 걸어야 산다. 5시간 뒤 멀리서 차가 보였습니다. 브로커가 미리 연락해둔 몽골 협력자였습니다. 낡은 승합차였습니다. 말은 통하지 않았지만 손짓으로 타라고 했습니다. 차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사막이 뒤로 물러갔습니다. 준혁의 눈에서 눈물이 났습니다. 울란바토르 한국 대사관 문 앞에 섰을 때 준혁은 다리가 풀렸습니다. 탈북자분들이세요? 네. 6명입니다. 신원 확인 절차를 거치고 인천행 비행기 티켓이 나왔습니다. 어머니 순옥이 티켓을 받아들고 한참을 봤습니다. 이게 진짜야? 어머니, 진짜예요. 인천공항에 내렸을 때는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소연이가 눈을 크게 뜨고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아빠, 우리도 이제 한국 사람이야? 준혁은 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래. 우리도 이제 한국 사람이야. 소연이는 초등학교 2학년이 됐습니다. 말투가 달라 놀림을 받기도 했지만 학교가 끝나면 TV를 보며 발음을 고쳤습니다. 선생님은 소연이가 반에서 독서량이 가장 많다고 했습니다. 민준이는 어린이집에서 친구들과 잘 어울렸습니다.
씩씩하고 밝다고 했습니다. 순이는 식당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바쁘게 일했습니다. 바빠야 덜 생각났기 때문이었습니다. 인철 씨를요. 어머니 순옥은 동네 복지관에 다니며 노래를 배웠습니다. 화요일이 제일 기다려진다고 했습니다. 민정은 검정고시를 준비했습니다. 아이들이 자는 밤마다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준혁은 건설 현장에서 일했습니다. 힘들었습니다. 말투도 달랐고 모르는 것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퇴근하고 집에 돌아오면 아빠, 소연이가 달려왔습니다. 민준이가 뒤따랐습니다. 부엌에서 민정이 밥 짓는 소리가 났습니다. 어머니가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순이가 오빠 빨리 먹자고 했습니다. 7평짜리 작은 아파트. 시끄럽고 복잡하고 좁았습니다. 그런데 준혁은 그 문을 열 때마다 이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가 우리 집이구나. 그날 밤 아이들을 재우고 창가에 혼자 앉았습니다. 도시에 빛이 많아 별이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준혁은 그게 좋았습니다. 별이 보이지 않을 만큼 빛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사람들이 살아있다는 뜻이니까요. 두만강을 건너던 밤, 어머니를 등에 업고 사막을 걷던 시간, 소연이의 작은 손, 민준이의 숨소리, 순이의 뒷모습, 민정의 눈물, 그 모든 것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6명 모두 살아 있습니다.